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 대 책에서 마담 대 부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담 보바리, 그 다음에 채털리 부인의 사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원제는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고 합니다. 워낙 유명하죠. 전 영화로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책들 덕분에 꽤 많은 학생들이 고전 문학의 길로 입문하기도 했었죠. 워낙 그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저는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었어요. 좀 굉장히 심리 묘사도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문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 정말 좋고 이야기도 재밌거든요. 채털리 부인의 연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이고요. 보바리 부인 같은 경우는 마담 보바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접적인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배경이 1800년대 후반이고 1910년대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대에는 파격적이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먼저 마담 보바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스타프 플루베르입니다. 이분 제자 중에 유명한 분이 모파상이라고 하죠. 여기 앞에 첫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작품 해설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은요. 우리가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려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어떤 평복 차림의 신입생과 큰 책상을 든 사원을 데리고 들어오셨다. 여기 이 신입생이 바로 마담 보바리의 남편 샤를르 보바리입니다. 이렇게 좀 늦게 집안 사정 때문에 아버지가 좀 문제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안 사정 때문에 늦게 이제 학교를 가게 돼요. 그나마 어머니가 조금 배우기도 했고 해서 아들을 어떻게든 출세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늦게 학교를 가게 되고 의사가 됩니다. 공보의 시험에 첫 번째는 떨어져요. 첫 시험에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아내는 그 집달리 과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산도 있고 연금도 있다고 해서 45살이나 된 집달리 과부랑 결혼을 하는데 집착이 좀 심합니다. 그러다가 이 집달리 과부가 생각보다 그렇게 연금이나 돈이 없다는 게 조금씩 밝혀지면서 그 샤를르 보바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죠. 그들이 와서 이제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되고 결국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과부가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면서 샤를르 보바리가 그 아내하고 같이 있을 때 루오 영감이라는 분의 그 치료를 하러 갔다가 그 집에 딸을 보게 되거든요. 엠마라고 아주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리고 수녀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책도 좀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인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하게 되죠. 그래서 샤를르 보바리와 엠마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엠마가 내가 왜 결혼을 한 거지? 하고 정신을 좀 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막 촛불이 잔뜩 켜져 있는 곳에서 결혼을 하고 낭만적인 생활을 꿈꿨는데 샤를르 보바리 같은 경우는 야망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아내와 결혼하고 평범한 시골의 의사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를르 보바리는 너무나도 행복한데 엠마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꿈꾸는 상상 그리고 현실하고 하나도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불만스럽고 망상에 빠지게 되잖아요. 마담 보바리가 약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꿈꾸고 원하는 삶과 지금의 삶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작 그 부부의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후작댁에 초대를 받아 갔다가 그곳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그 다음에 음악, 책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우울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샤를르 보바리는 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하고 아내, 일, 집. 그러니까 너무나도 착한 남자이기도 한데 보바리 부인의 그 무언가를 채우기에는 좀 모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같이 연극을 봐도 연극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같은 감상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인지 좀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그녀는 이제 자기의 것이기도 한 이 보바리라는 이름이 유명해져서 책방마다 진열되고 자꾸만 신문에 나면서 프랑스 전역에 널리 알려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샤를르는 야심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야심도 없고 막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심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남편은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고 그런 실력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원했어요. 그런데 딸이 태어나요. 베르트라고. 그리고 뭐 종교적인 것에 의지하려고 하지만 뭐 신부님이나 주변 분들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딸을 낳기 전에 이제 용빌로 이사를 하는데 거기서 오메라는 약사, 불법 약사예요. 근데 오메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별로 사람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친구인 그 오메에게는 오메 부인이 있는데 또 너무나도 그 엠마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자신이 원하던 아들이나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유명한 남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레옹이라는 젊은이와 정신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레옹은 떠나고요. 로돌프 블랑제라고 하는 34살의 아주 방탕하고 그리고 행실이 나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불륜이죠. 하지만 루돌프는 전혀 엠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갖고 노는 용도? 근데 엠마가 너무나도 심하게 집착하니까 로돌프는 오히려 거기에 실증을 느끼기도 하고 좀 불안해하기도 해요. 나는 잠깐 갖고 놀 건데 이 여자 너무 심한데 뭐 이런 거. 그래서 둘이 도망가기로 해놓고 루돌프가 혼자 여행을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엠마가 죽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샤를레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루돌프를 만나게 돼. 그 루돌프가 떠나고 나서 나중에 연극을 보러 갔다가 레옹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미 엠마는 로돌프와 그런 관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옹이랑 급진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전혀 직접적이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단 한 번 한낮 무렵 들판 한가운데서 마차의 낡은 은빛 램프에 햇살이 세차게 비칠 때 장갑을 벗은 손 하나가 노란 천에 작은 커튼 밖으로 나오더니 조각조각 찢은 종이 조각들을 내던졌는데 그 종이 조각들은 바람에 날려 마치 하얀 나비떼처럼 멀리 지천으로 피어있는 빨간 클로버 꽃바디로 흩어져 떨어졌다. 이게 레옹과 같이 마차를 타고 끊임없이 달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종이를 흩뿌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보바리가 굉장히 이제 마담 보바리가 굉장히 사치스러워져요. 옷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꾸 부축이죠. 특히 여기에서 레옹과 불륜을 목격하는 남자가 나와요. 레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행복한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리대금업자거든요. 그래서 레옹의 미래를 목격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 고리대금업자 때문에 엠마가 금전적으로 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낭비했고 더 이상 갚을 길이 없고 거기다가 간통까지. 그래서 결국 엠마는 비소를 털어넣게 돼요. 그러면서 죽어갔고 샤를르는 그 슬픔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편지들을 발견하게 돼요. 불륜의 증거죠. 그러면서 샤를르가 삶의 의욕을 잃고 죽게 되고요. 그 귀여웠던 딸 베르트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할머니에게 갔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할아버지는 또 치매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집 아주머니에게 갔다가 방직 공장에 그 여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엠마의 보바리즘이라고 하죠. 타인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자신의 운명 이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데서 숙명적이다. 생유리가 자아를 변형시켜 보여주기 때문에 엠마는 성취할 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히고 만다. 엠마는 현실 속에 몸담고 있으면서 몽상을 살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몽상은 단순히 삶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침투하여 현실 그 자체를 변질시켜 버린다라고 하거든요. 플로베르는 엠마의 성격적 본질인 보바리즘을 통해서 19세기 초반을 물들였던 낭만주의를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 잔존하는 낭만주의적 기질을 유감없이 해보아 보여줄 수 있었다. 해설에 보면은 이렇게 인칭 시점 같은 걸 굉장히 잘 사용해서 내면을 파고들고 인칭 변화가 자유자재라서 전혀 독자가 읽으면서도 못 느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일단 읽고 나면 마담 보바리가 왜 그러잖아요. 천하의 죽일 XX 하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엠마를 이용한 그리고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헌신짝처럼 버렸고 그저 몸만 탐했던 루돌프와
그 다음에 레옹 같은 경우, 레옹은 나중에 결혼을 하거든요. 이제 서기가 되면서 보바리를 떼내고, 보바리가 도움을 청하는데도 루돌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냉정했고요. 그래서 삶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마담 보바리, 그리고 나쁜 남자를 사랑한 마담 보바리, 그리고 묘사나 이렇게 굉장히 뛰어났고요.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새로운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바람핀 나쁜 X가 아니라요. 그리고 채털리 부인의 연인입니다. 그 주인공은요, 콘스턴스라고, 여기서는 코니로 나와요. 이 코니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이 시대에 나름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미술 쪽으로 굉장히, 그리고 또 아버지 또한 굉장히 지적이고요. 그래서 코니는 그 언니 힐더와 함께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자라요. 책도 많이 읽고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과도 굉장히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연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클리퍼드 준남작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돼요. 클리퍼드 채털리겠죠. 클리퍼드 채털리는 수총각이었고요. 원래는 그 형이 있었어요. 근데 형이 죽으면서 클리퍼드가 남작이 됩니다. 둘은 한 달간의 짧은 신혼 끝에 이제 클리퍼드 채털리는 그 1차 대전에 나가게 되고요. 하반신 마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도 첫 페이지를 보면은요, 우리 시대는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비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큰 격변이 일어났고 우리는 폐허 가운데 서 있다. 우리는 자그마한 보금자리를 새로 짓고 자그마한 희망을 새로 품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미래로 나아가는 순탄한 길이 이제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물을 돌아가든지 기어 넘어가든지 한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 굉장히 좋죠, 문제. 그 다음에 그 콘스턴스, 코니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그의 아내 콘스턴스는 혈색 좋고 시골 분위기가 나는 여자로 부드러운 갈색 머리칼에 몸이 튼튼했으며 동작이 느린 듯 했지만 발산되지 못한 활력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커다랗고 파란 두 눈은 놀란 듯 했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하여 고향의 시골 마을에서 갓 올라온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교양 있는 여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리퍼드가 뭐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도 된다, 문제 없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콘스턴스가 이제 약간 불륜을 하게 됩니다. 마이클리스라고 해서요, 이 남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남자 주인공인 사냥터지기 올리브 멜러즈예요. 사냥터지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사투리라고 해서 사투리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그 몰입이 안 된다고 하나요? 그런데 자꾸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품성 같은 걸 나타내려고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자, 사냥터지기입니다. 이 사냥터지기랑 만나면서 하게 되는데요. 읽다 보면 굉장히 직접적이거든요. 물론 지금하고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네, 뭐 그렇게 막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문장은 이거예요. 그녀의 가슴은 울기 시작했다. 그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해변 위의 돌멩이 하나처럼 그녀를 그 자리에 내버리고 가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물러가고 있었다. 그의 정신은 그녀에게서 떠나고 있었다. 그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 관계가 끝난 뒤에 이거 묘사인데요.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클리퍼드가 굉장히 좀 냉정하고 기계 문명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본주의의 인간 중심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칼 대신 말이야, 하층 대중은 유사일의 다스림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다스림을 받아야만 할 거야. 그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자 터무니없는 소리야. 빵과 오락,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육이 오락을 잘못 대처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잘못됐다고, 그리고 하층 대중은 계속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게 제가 프루스트를 읽다 포기를 했는데 여기도 프루스트가 나와요. 당신 프루스트를 읽어본 적 있어? 하고 클리퍼드가 이제 잘난 척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는 정말로 아주 비범해 뭐 이러니까 하지만 나에겐 따분해요. 복잡하게 늘어놓은 그 궤변들이란 이거 혹시 이분의 감정인가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클리퍼드 채털리는 기계죠.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꽃들과 아름다움을 막 뭉개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기계 휠체어가 고장이 났는데 그 사냥터지기 올리브가 밀어주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례하고 함부로 대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 정이 떨어진 거죠, 코니가. 그러면서 이 보바리와 완전히 다른 이유가 코니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나거든요. 올리브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나 언니도 그러니까 코니의 아버지나 언니도 이해는 못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건 정말 특이한 일이야 뭐 이런 얘기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코니가 이렇게 사냥터지기인 올리브와 서로 교감하고 사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산업화와 기계화 문명,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에서 이 올리브 같은 사냥터지기 같은 경우는 산업이나 기계 문명에 사람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래요. 사람이 사람답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코니를 여성 이전에 사람으로 대해주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소중한 걸로 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사냥터지기 올리브가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을 사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이 같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좋겠소.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오. 돈을 벌고 쓰는 것 대신에 인생을 사는 법을 사람들이 배워 깨우치기만 한다면 그들은 25실링으로도 아주 행복하게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요. 이게 이제 올리브의 생각이거든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작품 해설에 보면 이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코니와 멜러지의 성관계는 불륜이나 난잡한 성행위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기계와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비인간적인 산업사회 문명 속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지키고 회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도덕적 모색의 방편으로서 추구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먼저 클리퍼드를 떠나고 나서 올리브를 만났다면 좋았겠지만 클리퍼드는 이미 휠체어에 앉아있고 그리고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약간 묵인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코니는 20대에 젊고 활기차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희망 같은 걸 버리지 않은 여인. 물론 이렇게 남자를 만날수록 좀 회의감이 들죠. 자신이 뭔가 도구화되고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함부로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 그러다가 올리브 멜러즈를 만나면서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차갑고 그리고 이렇게 계층을 나눠서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계로만 보는 사회에서 진정한 인간다움과 진정한 사람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진 올리브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담 대 부인 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베일이라고 거기도 또 하나의 불륜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불륜의 주제를 떠나서 좀 깊이 있게 조금 다른 면으로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